안녕하세요. 탐방중학교 학생 여러분. 수업 전 모두 온라인 클래스에 올린 2학년 총정리 학습지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알고 가야 할 내용은 조형 요소와 원리 파트입니다. 영상을 집중하여 보시고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형 요소는 작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조형 원리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조형 요소를 일정한 질서에 따라 구성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요리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은 조형 요소가 요리의 재료라고 하면 조형 원리는 요리의 과정, 레시피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리를 할 때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요리 맛이 달라지듯 조형을 이루는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또 조합하고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요리 맛이 달라지겠죠. 이렇듯 조형, 형을 다루는 원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조형 요소를 살펴볼 건데요. 첫 페이지 보시면 점이 나와 있죠. 자, 점은 모든 형태 구성의 가장 단순한 요소이고 기본 단위이며 모든 형태의 그 출발점이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작품에서 점이 잘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선이 있습니다. 선은 하나의 점이 움직이고 이어질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선은 방향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아래의 그림 보시면 굵고 짧은 이런 수직선에서 묵직함이 느껴지는 걸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들쭉날쭉한 이런 변화가 있는 선에서 활력과 변화가 느껴지고, 그다음에 부드럽고 긴 곡선에서 율동감이랑 느긋함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선은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표현해내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조형 요소 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면은 점과 선이 또 모여 발전되는 그런 조형 요소인데요. 자, 점과 선의 확장으로 넓이를 지니게 된 2차원의 평면 공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면은 그 자체로 입체감을 가지지는 않지만 면에 색채 효과를 주어서 공간이나 입체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점과 점이 모이면 선이 되겠죠. 그리고 점과 또 선이 모이면 면이 되는 거죠. 안토니 곰리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안토니 곰리 작품에서 보시면 뒤엉켜 있는 조형 요소인 선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선들이 모여서 면으로 인식이 되겠죠. 면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면들이 또 형을, 사람 모양의 그런 형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 곰리의 작품에서 조형 요소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나타나죠. 선과 면과 형. 그래서 다른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조형 요소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형 요소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색이 있죠. 색 또한 중요한 조형 요소 중 하나인데요. 색은 물체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것으로 빛에 의해서 지각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사람의 눈은 실제로 색을 가장 먼저 인식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색의 미묘한 변화가 주는 이런 차이들도 작품 이미지에서는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아래의 작품에서 색이 잘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크 로드코의 작품 생면추상 화가인데요. 이 생면추상 화가의 작품에서 다양한 색깔의 면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은 대상의 모형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며 평면적인 형과 입체적인 형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평면은 크게 구분하자면 2차원, 예를 들어서 종이에 그린 형태를 말하고요. 입체는 조형물과 같이 부피를 가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자연형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고 규칙형은 기하학적인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애셔의 작품에서 새들이 기하학적으로 규칙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새를 보면 그 규칙형의 특징이 느껴집니다. 자, 추상형 한번 보겠습니다. 추상형은 사실적인 형태가 아니라 조형 요소로 이루어진 표현인데요. 구상적인 그런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구상적인 형태랑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추상인데요. 미술에서 초기의 추상적 형태의 대표적인 작가로 몬드리안과 칸딘스키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작품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몬드리안은 그림에서 기본적인 것이 아름답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조형 요소로만 이루어진 이 작품, 빨강, 파랑, 노랑 구성의 작품을 제작합니다. 작품에서 몬드리안은 그 작가의 감정을 배제를 하고 오로지 선, 면, 색, 조형 요소 등을 사용해서 기하학적인 작품을 제작을 하는데요. 작가의 감정이 배제되고 조형 요소만 탐구했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보다는 당연히 차가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차가운 추상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칸딘스키 작품을 보시면 자, 칸딘스키도 몬드리안과 마찬가지로 색채와 선, 면 이런 순수한 조형 요소도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조형 요소뿐만이 아니라 작가의 감정을 또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형 요소도 함께 사용하지만 이런 또 조형 요소가 작가의 감정을 나타내는 또 표현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몬드리안보다는 아무래도 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양한 선과 색과 역동적인 추상적인 형태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칸딘스키는 음악을 들은 감동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낸 작가로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뜨거운 추상이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추상의 대가 몬드리안, 그 다음에 뜨거운 추상의 대가 칸딘스키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조형 요소에서 질감을 볼 수가 있죠. 자, 질감은 우리가 작품을 봤을 때 부드럽다, 딱딱하다 등 작품의 표면에서 전해지는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느낌을 질감이라고 합니다. 자코메티의 작품을 보시면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거친 느낌이 들죠. 마찬가지로 입체 조형 작품뿐만이 아니라 평면 조형 작품에서 붓터치의 느낌만으로도 이런 질감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질감 보시면 작품의 재료로 활용되는 나무, 솜, 털 등 각각의 물체가 지닌 고유의 느낌을 재질감이라고 하는데요. 오펜하임의 모피 찻잔에서 이 모피 자체가 가지는 이 재료 자체가 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에서 우리가 재질감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명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암은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밝고 어두운 정도로 2차원의 평면을 3차원의 입체로 느껴지게 하는 조형 요소입니다. 그래서 명암 표현에 따라서 우리가 사물의 실제감이랑 입체감이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이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원기둥, 등교 수업할 때 원기둥 한번 그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형 요소인 명암을 활용해서 입체감을 표현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자, 예시 작품에서도 똑같이 드러나요. 자, 선으로 그린 사과와 그 다음에 명암을 넣었을 때 사과는 확연히 다르죠. 자, 명암을 넣은 사과가 좀 더 실제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입체감을 튀어나올 것처럼 그런 입체감을 줄 수 있죠. 이 명암 표현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처럼 명암의 변화와 차이에도 그림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감 한번 보겠습니다. 양감은 간단히 말해서 부피나 무게, 덩어리 등에 관한 그런 감각인데요. 니키드 생팔, 니키드 생팔에서 사람의 몸을 부풀려서 표현을 했죠. 여기에서 무게감, 덩어리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옆에 보테로 작품에서도 이런 형태를 이 모나리자 작품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을 다시 재탄생을 시킨 건데요. 이 형태를 둥글고 풍만하게 표현을 해서 양감을 느낄 수 있게 했던 작가입니다. 그다음에 회화에서 조소랑 조금 양감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똑같은데요. 굳이 조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 회화에서 양감은 명암이 좀 효과적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덩어리감이고 조소에서의 작품은 조소에서 작품에서 양감은 물질인 재료로 구성된 그런 실체 덩어리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회화나 조소나 이런 무게감이 느껴지거나 형태가 부풀려서 표현이 됐다면 마찬가지 동일하게 양감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감 한번 보면 공간감은 풍경화 등 회화나 조소와 같은 설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의 넓이와 깊이, 가까운 정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묘사됐을 때, 그림의 이미지를 그렸을 때 묘사가 되지 않는 부분, 물체가 놓이지 않는 그런 여백을 공간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평면에서 이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첩이 있어요. 자, 중첩은 대상을 겹쳐서 그리는 거예요. 자, 김홍도의 작품에서 이런 중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대상들을 겹쳐서 표현을 함으로써 뒤에 있는 대상들이 가려져 있죠. 뒤에 있는 대상들이 가려져서 공간감이 느껴지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 대기원근법이라는 이 방법은 가까이에 있는 것은 진하게 색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하게 표현을 하고 멀리에 있는 것은 흐리게 표현을 함으로써 거리감을 주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선원근법 있죠. 선원근법은 가까이에 있는 거는 크게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작게 그려서 거리감을 느껴지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평면 회화에서는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조형 원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형 원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지의 그런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 앞서 배웠던 조형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원리를 얘기를 하고,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조형 원리는 통일인데요. 통일은 비슷한 형과 색이 반복되면서 한 화면에 나타나는 나무로 하나로 조직되어 보이게 하는 원리입니다. 예시 작품에서 비슷한 형과 색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우리는 통일감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로 조직되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변화를 한번 볼게요. 변화는 단조로움을 없애고 크기나 색을 통해서 화면의 생동감, 변화, 다양함을 주는 원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에서 보면 동일한 점이지만 크기가 다 다르죠. 크기의 변화를 통해서 화면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변화라는 거고, 이 2가지의 조형 원리가 잘 나타난 작품이 바이런 킴의 작품이에요. 보면 비슷한 네모 형태가 통일감을 전체적으로 주고 있고, 다양한 인종의 피부색 계열을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양한 인종의 피부색 계열을 군데군데 표현을 함으로써 작품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통일과 변화가 잘 느껴짐을 우리가 봤고요. 그다음에 점증 한번 볼게요. 점증은 크기나 간격, 굵기, 색 등이 점점 증가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골드워시 작품에서 돌들의 크기를 점점 증가시키고 있죠. 이런 배치를 통해서 나선형 모양을 띠고 있는데 크기의 변화를 통해서 점증의 조형 원리가 적용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 율동에서는 형태나 색이 선을 이루며 반복될 때 느껴지는 운율을 말하는데요. 요 운율이 가장 잘 나타내 있는 브리질 라일리 작품에서 곡선적인 요소가 반복되어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런 곡선적인 요소를 통해서 화면이 요동치고 구불구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리듬감과 운율이 느껴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조는 색, 크기, 형태 등 어느 한 요소를 부각시켜서 두드러져 보이게 함으로써 변화와 긴장감을 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작품을 보시면 검정 색깔 점에 하얀 색깔 점으로 딱 찍혀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흰색 점에 강조를 줌으로써 시선을 좀 더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 윤병락 작가의 작품에서도 강조가 잘 나타나 있는데 초록 색깔 풋사과에서 빨간 색깔 사과를 가운데다가 2개 배치함으로써 좀 더 시선을 우리를 주목시켜 만들고 있습니다. 강조를 시킨 거죠. 그다음에 대비 한번 볼게요. 대비는 형과 색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조화를 이룬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상반되는 요소를 함께 또 배치를 해주면은 변화를 주고 또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조형 원리인데 크고 작음, 원과 다각형,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 이런 상반되는 요소들을 화면에 구성을 해서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윤병락 작가의 작품에서 이 초록 색깔과 빨간 색깔, 초록색과 빨간색은 보색 관계에 있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의 상반되는 색을 작품에 배치를 시킴으로써 조금 더 대비를 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넘어가면 동세가 있습니다. 동세는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운동감, 생동감, 방향감을 말하는데 아래에서 원반 던지는 사람에서 이 사람이 곧 원반을 던질 것 같은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죠. 그런 또 동세를 느낄 수 있죠. 그다음에 첸 웰링 작품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이런 역동적인 포즈에서 동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반복 보시면요. 반복은 동일한 모양과 색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솔 르이 작품에서 네모난 형태들이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통해 이러한 조형 원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례는요. 부분과 전체 사이의 크기에 대한 차이 또는 관계를 말하는데 서로 상대적인 크기 관계에서 형성되는 조형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례가 있어요. 황금 비례 있죠. 황금 비례는 고대로부터 이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롭다고 여겨져 오던 비례인데요. 인간이 딱 인식하기에 가장 균형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이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은 1대 1.618 많이 들어봤죠? 이러한 비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집트 피라미드, 그다음에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이런 황금 비율을 볼 수가 있고 요즘에는 또 애플 로고에서 황금 비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비율과 비례 등이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되어서 제작된 로고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궁금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로 들어가셔서 미술과제 제출방에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로 힘들게 공부하고 있지만 조금만 힘내서 기말고사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를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